스마트 소설은 오늘의 소설이다. 황충상 소설가. 월간문학 원고 청탁서를 받고 깜짝 반가워 청탁 내용을 살핀다. 스마트 소설 청탁이다. 처음 듣는 장르에 당황스러운 필자를 위한 스마트 소설 개요가 곁들여 있다. 스마트폰과 소설의 결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글쓰기에 명명된 스마트 소설은 8년 전 개간 문학나무가 스마트소설 박인성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우리 문학사에 처음 등장했다. 소설가로서 한 시대의 광고 카피를 문학의 순전한 의미망으로 조율했던 카피라이터 박인성. 그의 문학상에 스마트 소설이 붙은 까닭은 상에 대한 시사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 카피가 수천 마디의 말을 압축하여 상징 핵의 말이 되듯이 스마트 소설은 짧은 분량 200자 원고지 7매, 15매, 30매 이내에 문학의 통찰과 해안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카피라이터적 창작의 순발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스마트 소설만의 초월적인 실험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문장 또한 스마트적인 의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단순하게 단면을 그림으로써 문학성이 담보될 수 있다. 강렬한 시사성의 묘하고 아름다운 힘, 그 파장의 울림 위에 문학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스마트 소설은 어떤 소재든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주되 새로운 무엇이어야 한다. 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옛 짧은 소설, 꽁트, 미니픽션, 장편, 손바닥 소설, 초단편 등이 머릿속에 어른거린다면 그런 분은 다음의 예로 인용된 스마트 소설을 참고하길 바란다. 금린, 황충상 소설가 스마트 소설. 금린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금린, 금빛 물고기다 싶게 예쁜 여자아이는 배꼽 밑에 금빛 비늘을 하나 달고 태어났다. 하여 그의 부모가 붙인 이름이다. 성장하여 처녀가 된 금린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꼽 밑에서 빛나는 금비늘을 보였다. 비늘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남자는 미쳐버렸다. 남자의 실성을 되찾는 길은 금린의 금빛 비늘을 먹이는 처방뿐이었다. 금린은 비늘을 떼어내어 남자에게 먹였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남자가 금린의 금빛 비늘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금린은 비늘을 남자에게 먹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비늘이 없어진 배꼽 밑을 보였다. 비늘이 떨어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흘러 금린의 운문까지 짓물렸다. 남자는 그 지독한 냄새에 금린에 대한 연모의 정이 또 끊기고 말았다. 남자가 정을 끊은 뒤 금린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자를 보고 싶어 했다.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남자는 금린을 문병하러 갔다. 남자의 손을 잡고 금린은 애원하듯 간청했다. 당신이 내 배꼽 밑 상처에 입맞춤 한 번만 해주면 저는 여한이 없이 죽을 수 있어요. 남자는 금린의 애원을 들어주었다. 그 일이 있으니 금린의 몸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가 나며 상처가 아물고 금빛 비늘이 다시 자라났다. 이것은 금린이라는 제목으로 쓴 황충상의 명상 스마트 소설이다. 이야기의 인과 그 법칙의 배후 진실을 읽어야 한다. 금빛 비늘이 향기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향기의 뿌리, 악취도 함께 먹고 자랐다는 것이다. 스마트 소설 앞에 명상이 붙은 까닭이 짐작되어지는 이야기다. 생각 뒤쪽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읽자는 의도의 방편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순수 스마트 소설, 통속 스마트 소설, 철학 스마트 소설, 신앙 스마트 소설 또는 대중 스마트 소설, 그 소재와 내용에 따라 이름은 얼마든지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재와 장르 문학의 경계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아우르는 데서 스마트 소설은 문학의 빛을 발한다. 스마트 소설은 이미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서거정이 쓴 우스갯소리 문집글들이 그것이다. 그중 대장의 깃발은 요즘 방영 개그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대장의 깃발. 그날 대장은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들고 나와
앞줄 오른쪽 병사에게 붉은 깃발을 건네고 푸른 깃발은 왼쪽 병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대장은 큰 소리로 외쳤다. 병사들은 회쳐 모인다. 단 안의 무섬장이는 오른쪽 붉은 깃발 앞에, 안 무섬장이는 왼쪽 푸른 깃발 앞에 선다. 해쳐 모여! 병사들은 모두 붉은 깃발 앞에 섰다. 그런데 한 병사가 머뭇거리다 푸른 깃발 앞에 가 섰다. 대장이 그 병사에게 물었다. 오로지 너 한 사람만 아내 무섬장이가 아니란 말이냐? 병사는 빤히 대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대장님. 아내가 3사람 이상 모인 곳엔 가지 말라는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대장은 웃으려다 오히려 얼굴이 굳어졌다. 생의 진실과 지혜가 담긴 조선 선비사회의 골개적인 이야기이다. 오늘날 스마트 소설과 비교되고 견줄 만하다. 밥의 말을 듣다. 나는 생명이다. 밥이 말하자 똥이 날름받았다. 나는 힘이다. 몸이 물었다. 그럼 밥 먹고 똥을 만드는 나는 밥편이냐 똥편이냐? 마음이 대답했다. 정답이 있다. 같을 동자 동편이다. 뭐라고? 이쪽이 물으면 이쪽 편이고 저쪽이 물으면 저쪽 편이다? 밥이 똥이고 똥이 밥이다. 그거야말로 명답이네. 아니 진짜 답은 따로 있어. 말세엔 모든 말이 통한다. 그러니 통할 통편이다. 이것은 밥의 말이기도 똥의 말이기도 몸의 말이기도 마음의 말이기도 하다. 모두 다 같은 편에게는 더 이상 신도 할 말이 없다. 밥은 몸도 되고 마음도 된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자 쓴 황충상의 명상 스마트 소설이다. 그는 두 가지 적을 상대하고 있다. 하나는 뒤쪽의 기원으로부터 그를 압박해온다. 과거의 기억인자. 다른 하나는 앞에 놓인 길을 가로막고 있다. 미래의 예측인자. 그는 두 적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므로 첫째 적, 과거의 기억인자. 첫째 적은 둘째의 적, 미래의 예측인자. 둘째 적과의 싸움에서 그의 편을 든다. 그는 뒤로 물러서려 하므로 둘째 적은 첫째 적과의 싸움에서 그의 편을 든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뿐이다. 그 싸움에는 두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있는 데다가 그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의 경험이 별로 없는 그는 언젠가 빈틈이 생기면 물론 그러려면 그 어느 밤보다 더 캄캄한 밤이 다가와야 하겠지만 그 싸움판에서 훌쩍 벗어나 그 두 적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심판만 맡기를 꿈꾼다. 카프카의 1920년 작품이다. 100년 전 카프카가 오늘의 스마트 소설을 예상하고 쓴 듯 싶은 이것이 바로 지금 스마트폰에 올려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통시성의 스마트 소설이다. 이렇듯 스마트 소설은 오늘의 소설이며 미래의 소설이다. 먹고 낳는다. 흙을 먹으면 흙을 낳고 물을 먹으면 물을 낳고 불을 먹으면 불을 낳고 바람을 먹으면 바람을 낳는다. 이렇듯 4대 흙, 물, 불, 바람을 먹고 낳는 사람은 참 자연한 실체인 것이다. 사람 몸은 이 4가지를 먹으며 생육하고 번식한다.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원효가 한 말을 흉내내어 그의 생각을 끌어오지만 원효는 이미 갔고 생각의 맛은 말로만 남아있다. 말이 생각의 맛에 이르자면 생각을 먹고 말을 낳아야 한다. 그러니 간 것이 왔다 하면 그것은 시공의 흔적을 보이는 새 것일 수밖에 없다. 너는 너를 먹고 너를 낳고 나는 나를 먹고 나를 낳고 물고기는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낳고 나무는 나무를 먹고 나무를 낳았다. 이 자연한 것이 참 생각의 맛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화두를 먹고 화두를 낳았다고는 할 수 없다. 실존은 먹는 것을 떠나서 해석될 수 없다. 그 실존의식을 황충상이 먹고 낳는다는 철학 스마트 소설로 쓴 것이다. 이를 다시 뭐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다. 문학에 있어 지론은 사족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스마트 소설에 대한 설명의 말을 놓아버리는 것이 새로운 장르 문학을 위한 상책이다. 그래도 느린 울림, 안 읽히는 문학을 구축하는 글에게 이 한마디는 하고 싶다.
그라 힘내 스마트 소설이 있잖아. 황충상 소설가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무색계 당선 등단 창작집 나는 없다 장편 뼈 없는 여자 명상 스마트 소설 푸른 도래말 간행 서라벌 문학상 월간 문학 독리상 수상 현재 독리문학원 원장 개간 문학나무 편집주간 한국소설연구원 스마트 소설 강의 교수 황충상 소설가 양력입니다.